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바로 2교시로 가겠습니다.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네, 빨리빨리 가죠. 네. 50년 주담대 오늘 규제가 외모 나왔다. 얘기하지 맙시다. 네, 알겠습니다. 외모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요즘. 아주 좋습니다. 요즘 50년 만기 주담대가 유행이라는 기사를 많이 보셨잖아요. 예. 최근에 뭐 규제를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뭐 열흘새 1조가 팔렸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사실 요즘 조금 주택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이제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은행 가자마자 맞닥뜨리는 장벽이 DSR 규제인 건데, 그래서 30년으로 하면 대출 한도가 적게 나오니까 이걸 50년으로 늘렸고. 쪼개면 DSR을 조금 피해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계부채가 다시 또 갑자기 늘어나는 모양새를 보이니까 예. 금융당국이 깜짝 놀라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제 그러다가 뭐 연령 제한을 두네 마네 하다가 어제 금융당국이랑 시중은행이랑 간담회를 하면서 일단 방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아직 감독 규정에 반영을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연령 제한 두는 건 아니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50년 만기지만 우리가 DSR 계산을 할 때는 40년인 걸로 계산을 하겠다. 그게 약간 좀 황당하긴 한 것 같은데. 황당하죠. 정확하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리금을 결국은 이제 원리금하고 이자를 합쳐서 내가 이제 50년이면 50년을 나눴을 때 내 그렇죠. 연봉의 40%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맞습니다. 요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40년으로 계산하고 40년을 쪼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 은행에 납부하는 원리금은 똑같습니다. 50년으로 쪼개는 건 맞는데. 총 갚아야 될 돈은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은행에 납부를 하는 원리금은 50으로 쪼개는 게 맞아요. 그 돈으로 이자를 갚는데 대출 한도 계산을 할 때만 40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진우 선배가 굉장히 뭔가 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뭔지는 이해됐어요. 조금 이상하긴 한데 50년인데 마치 40년 대출 해준 것처럼 계산하겠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렇게 산정 만기를 계산을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런 대출인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오피스텔 담보대출, 주담대처럼 원리금을 이렇게 딱딱 나눠서 갚는 게 아니라 조금 만기 일시 상환이거나 이런 경우에만 산정 만기라고 하는 걸 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은 그 만기 일시 상환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산정 만기를 5년으로 둔다. 그냥 이런 5년으로 식으로 해서 계산한다.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뭐 1억이라고 하면 이걸 5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건데, 근데 주담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갚고 있잖아요. 만기가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40년으로 계산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조금 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목적은 DSR 때문에 너무 피해가니까 50년 만기로 너무 잘게 쪼개면 DSR 규제를 너무 잘 피해가니까 좀 덜 피해가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50년 하지 말고 이제 40년으로 해. 그럼 앞으로. 그렇죠. 될 텐데 그냥 40년으로 안 하고 50년은 그대로 남겨두고 DSR만 40년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조금 황당한 건데 일단 시작 40년 주담대는 있어요. 이미 2021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11월부터 DSR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도입을 했는데 그때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연초에 우리가 40년 주담대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 만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빚을 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당연히 청년층이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전에 없던 거니까. 그래서 당연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대출을 많이 받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방방 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소득이 적으면 대출도 조금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뭐 40년짜리 만들어주겠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미래소득도 감안을 해서 니들 어차피 연봉 늘어날 거니까 그런 거 계산해서 우리가 대출 한도 늘려주겠다. 이런 거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2020년 들어가지고 주택 경기가 급락을 했잖아요.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쪽이 2021년입니다. 이때 DSR이 도입이 된 거예요. 이게 늘어나는 대출 증감률 추이를 쭉 세워놓은 건데 DSR 이후로 많이 줄었네요. 많이 줄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50년 주담대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주택 경기가 급락을 하고 2022년 말쯤 돼서 PF 위기가 터졌잖아요. 그때 금융당국에서 뭘 했냐면 PF 안 터지게끔 대주단 협의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네가 생각하기에 이게 대출이 뭐 망가질 것 같아도 너는 회수하지 못하게
예. 그 5개라고 하면 대주단이 5개 중에 뭐 4개 이상은 이거 합의를 해야만 이거 회수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딱 묶어버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묶어놓은 건 묶어놓은 거지만 터지지 않게 살 길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특례보금자리론이랑 50년 주담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살짝 주택 경기를 조금 붐업하겠다라는 정부 모기지도 좀 해주고 50년 만기로 사람들이 DSR을 조금 피해서 더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피해갔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갑자기 또 대출 가계대출 너무 늘어나니까 늘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규제를 다시. 조금 강화를 한 거죠. 너 생각보다 너무 대출 속도가 빨랐다고 판단한 모양이죠 지금.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했을 때는 한참 이제 금리도 높고 했으나 주택 경기가 너무 나빠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 정책 모기지도 굉장히 세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루어 짐작컨대 어쨌든 특례보금자리도 40조나 내놨고 지금 7월까지 해서 뭐 거의 한 7, 80%가 나갔다고 하니까 90% 예, 정도 나갔다고 하니까 그리고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살짝 완화를 해주더라도 어쨌든 그 DSR은 작동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까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텐데 네. 어찌됐든지 간에 우회로가 크게 생기니까 특례 보금자리로는 50년 만기 대출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40년도 있고 50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먼저 만들어서 내놓은 걸 은행들이 따라 한 건데 그렇죠. 은행들이 하려고 하던 시점에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그럼 너희들 저거 하지 마. 배경은 조금 달라요. 특례보금자리 같은 경우에 40년은 만 39세 이상 혹은 예. 신혼부부 네. 이렇게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50년 같은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이거나 신혼부부 이렇게 연령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처음에 그 민간 금융사들에게 은행에게 니들 50년 주담대 해도 돼. 네, 다만 DSR 우회로로 사용은 하지 마라고 구두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게 무슨 근데 말이죠? 정부 특례 보금자리론도 DSR DSR 를 우회해 우회한 주려고 건데. 그렇게 맞죠? 50년 풀어준 거잖아요. 특례보금자리는 30년부터 50년까지 다 DSR에 적용은 되지 않아요. 정책 모기지 상품이라서. 아니 그렇지. 네. 그렇지. 아예 정책 모기지라서 그건 DSR 별도로 어차피 가는 거고. DSR을 안 보는데 아. 부담스러우니까 50년에 잘라준다. 다만 젊은 층들이 조금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연령 제한을 뒀던 거죠. 그래서 50년에 조금씩 갚아라. 아주 네. 젊은 친구들한테 빌려주고. 그래서 금융당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은행들이 설마 DSR 우회로로 사용을 하진 않을 거다라고 안심을 했을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살짝 구멍을 열어놨을 수도 있었던 거죠. 예. 여튼 그래서 실제로 그 우회로로 사용하지 않은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예. 50년 주담대에도 연령 제한을 둔 금융사들이 있기는 해요. 예. 예를 들면 신한은행 같은 데는 제가 물어보니까 실제로 본인들은 연령 제한을 둬서 실제로 거의 안 팔렸대요. 다른 은행들 엄청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실제로 50년 해도 중간에 갚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50년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사실 되겠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30년이든 40년이든 50년이든 주담대가 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예. 실제로 한국 주담대 만기는 7에서 8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7, 8년이면 집 팔아서 다 다시 갚는 갚는데. 대출을 그렇죠. 왜 40년이나 50년이나 30년이나 아무튼 왜 그 만기까지 원금을 다 잘라 갚으라고 하느냐는 거죠. 그게 리스키해서가 아니라 그냥 가계부채 총량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갔는데 야 7억을 빌려갔어. 야 너 이거 언제 다 갚으려고 그래? 네 30년 동안 다 갚을 수 없잖아 이거. 그러면 누가 집 산 돈을 대출을 다 갚아요. 7년 후에 이사 갈 때 그거 다 갚고 또 새로 이사 갈 때 사는 집은 또 그거 대출 맞춰서 대출 받아서. 받고 이자만 갚다가 원금은 또 집 팔아서 갚고 다 그러는 거지. 은행장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금감원장님도 그렇게 샀고 근데 우리한테만 다 그걸 다 원금까지 나눠서 갚으라고 그래요. 예.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야 그렇게 해야 가계대출이 조금이라도 줄지 원금을 나눠서 갚아야 맨날 이자만 갚으면 그게 대출이 주니? 라는 질문을 하는 건데 그게 요즘 대출 받는 사람 때문에 가계부채가 GDP의 120%가 된 겁니까? 다 은행장님들, 금감원장님들 다 옛날에 선배들이 샀던 것도 다 부채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야 체중이 100kg가 됐으니까 이제 피자는 먹지 마.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당신들이 먹어서 찐 살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세대 갈등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세대 갈등이기도 하고 DSR의 도입이라고 하는 게 조금 타이밍상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DSR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은 사실 소비자 보호거든요. 예. 원래 왜냐하면 취지는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너무 이렇게 그냥 LTV만 믿고 예. 상환 능력 상관없이 대출을 해줬더니 일단 금융위기가 왔지만 실제로 가게들이 망가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잖아요. 예. 그때 전 세계 금융당국이 그때 생각을 했던 거죠. 아 이게 우리가 너무 건전성만 믿고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규제 자체는 둬야겠구나라고 해서 상환 능력 심사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게 없이 대출이 나가면 뭐 심지어는 약탈적 대출이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그래서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이때가 금융위기잖아요. 이때도 예. 뭐 상환능력 심사를 했던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을 비롯해서 있긴 했지만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예. 특히 선진국에서 특히 많이 늘기도 했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상환능력 심사를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소득을 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명분 자체는 좋은데 한국은 2020년에 도입을 했으니까 2020년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2% 말씀처럼 대출을 받아서 돈을 벌고 예. 그랬던 사람들이 앞에 쭉 있는데 이제 내가 좀 벌려고 하니까 아 너는 이렇게 앞으로는 월급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빌려 그냥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드는 거죠. 물론 예. 그 이전에 이러저런 규제로 대출 한도가 조금 줄어들어 있기는 했지만 우리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었으니 너희들이 대출을 많이 하지 마. 맞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죠. 명분 자체는 맞지만 타이밍도 그러하고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했으면 가계부채가 너무 위험하니까 도입을 했으면 좀 일관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방향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DSR 도입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그래서. 했습니까?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하고 싶어서 했죠.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예전부터 도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사실 DSR 도입된 건 2017년입니다. 예. 근데 그때는 금융기관별로 도입을 해서 개별 차주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그냥 DSR 40%를 맞추면 돼요. 전체로? 차주를 다 모아서 예. 전체로. 어. 근데 2020년부터 개별 차주에까지 적용을 해서 지난해까지 해서 3단계로 해서 거의 완벽하게 지금 확장이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소득이 없으면 지금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되니까 소득이 많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50년으로 나눠서 갚도록 약간 편법으로 만들어줘서 이제 좀 빌릴 수 있게 됐는데 또 너무 많이 빌린다고 하니까 그거 다시 백도로 좀 돌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을 좀 안 해주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줄이면 좋으니까. 근데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식고 아무도 집을 못 사니까 대출을 조이면 예. 부동산 경기를 좀 살려보려고 대출을 풀어보려면 가계부채가 는다고 하고 이건 뭐 100년이 가도 똑같죠 항상. 그렇습니다. 100년이 가도 똑같아서 가계부채가 걱정이긴 하나 괜찮은 가계부채와 그렇지 않은 가계부채를 나눠서 잘 관리를 해야지 가계부채 걱정이라고 하면서 항상 들이대는 건 가계부채 총량이 GDP 대비 얼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가계부채 중에 여기는 취약한 가계부채니까 여기는 좀 조정을 하고 여기는 좀 괜찮은 가계부채니까 여기는 좀 허용을 하고 왜냐하면 부채를 허용하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돌고 계급이 고정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부채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건데 항상 GDP 대비 몇 %니까 문제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뭘 어떻게 손대야 될지 모르는. 근데 그런 건 있는 거죠. 개별 차주 단위로 내려가서 50이라고 하는 숫자로 지금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은행은 40, 비은행권까지 해서 총에서 50. 그래서 생각을 하기에 적어도 네가 버는 돈의 50% 정도 이상 빚을 내게 되면 원리금이 나가는 돈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네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니 요것까지는 우리가 안전판으로 두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뭐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들도 되게 비슷한 정책들이 많아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 DTI를 쓰는데 네. DTI는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 많이 있지 않으니까 DTI를 쓰는데 여기는 43%예요. 예. 물론 43%를 넘어도 되지만 43%를 넘으면 적격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점 가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이걸 MBS 돌려서 유동화를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LTA라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독특한 규제인데 소득 대비 대출 규모. 그래서 네가 소득이 1억이다. 그러면 대출은 4.5 이상 못 받아.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은행별로 신규 대출 중에 15%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해 줄게. 나머지 85%는 LTI 4.5배를 넘어가면 안 돼. LTI? 네. LTI는 DTI와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그러니까 소득 대비 대출 규모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가 소득이 1억이면 네. 대출 총 규모가 4.5억이 되면 안 돼. 아, 이상이면 안 돼. 예. 뭐 이런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45% 규제라서 그런 겁니까? 그건? 4.5배. LTI 4.5배. 아, 4.5배로. 네네. 캐나다는 조금 더 빡빡한데 여기는 TDS랑 뭐 GDS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세전 연소득에서 모기지 원리금, 그다음에 다른 부채의 원리금, 여기에 세금이랑 난방비까지 들어가요. 아, 이게 44%를 넘어서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빡빡하게 하는 것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건 그거는 되게 안 쓸 수 없는 돈이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도 다 그 소득 대출 규제가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누구나 2% 말씀하셨던 대로 소득 대출 규제를 너무 조이면 부동산이 힘들고 그렇죠. 너무 풀면 또 대출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고 그건 다들 고민 근데 똑같을 거기에 텐데. 대해서는 누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100인데 그 이자나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뭐 40, 50, 60, 70, 80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원금을 분할 상환하도록 하게 할 거냐 말 거냐입니다. 원금.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개념이라면 전세를 한 5억짜리를 받았어요. 부채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예. 그러나 그거 DSR 산정할 때 부채로 안 넣죠. 왜 안 넣습니까? 한꺼번에 나중에 받으니까. 어차피 다 집 팔아서 다 해주면 되니까 이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전세금이 5억이지만 너는 이거를 이 집을 얼마나 유지할 거야? 네가 잘 모르지만 20년 유지한다고 치고 20년으로 분할 상환. 전세금 5억도 20년으로 분할 상환하라라고 하면 뭐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라고 할 거 아니겠어요? 전세금을 그래서 DSR 규제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다만 이거는 사적 계약이라서 예. 민법상의 그거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리스키하지 않은 네. 즉 7, 8년 후에 집을 팔 거니까 7, 8년 후에 집 팔아서 갚으면 아무 문제 없는 주택담보대출을 왜 원금까지 찢어서 갚으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아니 근데 그거는 출발이 그렇게 갚으면 좋지. 갚으면 좋으나 갚으면 좋고 그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시절에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원금은 안 갚아도 되고 이자만 갚다가 부동산을 팔고 갚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내려가는 시기가 되면 네. 원금을 안 갚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7, 8년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부동산 호황기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예. 주기인 거고 또 시절이 바뀌게 되면 이 7, 8년도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거를 걱정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러면 지금 주택연금 역 모기지론 계산할 때 낮아지는 걸로 계산해야 돼요. 그거는 올라가는 정부가 해주는데 똑같이 그거는 집값 올라가는 걸로 계산하면서 이거 얘기할 때는 집값이 내려갈 걸 감안해야 된다는 건 그냥 뭐 그런 거죠. 뭐 내려갈 것까지 감안한다기보다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거는 사실 단순하게 당신을 보호하겠다라는 거거든요. DSR 규제는 철학 자체가 너를 보호하는 규제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거기에 비해서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되면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네가 힘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 DTI 같은 경우에도 법명이 소비자보호법이에요. 금융소비자보호법. 뭐 미국은 뭐 저 전기차 국산화하는 것도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고 하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DSR의 철학 자체는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면 좋죠.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 취지는 아름다우나 네. 아름다운 취지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계속 삐걱거리는 게 삐걱거리는 가만히 게 보면 있죠. 지금까지 맞아요. 집 못 산 당신들은 이제 사지 마. 집에 뭐 부모님한테 빌릴 수 있는 것만 알아서 빌려. 근데 금융회사한테는 이제 못 빌려. 이런 얘기 하는 거로 들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조금 반대를 하니까 좀 아무래도 뭐 40년, 50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한 발자국 물러서는 정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좀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젊은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DSR 크게 규제받지 않고 집 살 수 있도록 사실상 통로를 하나 열어준 거잖아요. 50년 모기지 받으면 돼. 네. 이렇게. 특례보금자리론. 뭐 그렇게 받으면 된다고 열어준 건데 지금 또 그러니까 또 부채가 늘어난다, 가계 부채 늘어난다고 해서 또 좀 바꾼다고 하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정답이 딱 이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다. 네. 다양한 시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이 프로는 그렇게 노력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네. A, B가 얘기하면 이게 예. CD도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고민은 정부의 고민도 이해는 돼요. 풀어도 줘야 되겠고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그렇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 고민할 중간에서 수밖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러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걸 지금 걱정하는 정부는 그래도 괜찮은 정부다. 그러니까 지금 불경기를 감수하고 하고서라도 미래를 걱정하니까. 대비한다는 거니까 어. 이게 사실은 정치인이 선택하기에는 쉽지는 않은 카드이기는 해요. 그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DSR을 유지하자. 김상훈 기자는 DSR은 당연히 유지해야죠. 난 유지하되 원금 상환은 강요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건 유지 안 된다. 매번 이렇게 50년으로 그렇죠. 파고들고 뭐 승례 보금자리론으로 빠져나가고 결국은 안 될 것이다. 소득은 그냥 DSR로 하지 말고 DTI 같은 걸로 하자. 그래서 이자만 빠져나간 거고 그거 하자. 관리는 하자. 그거는 소득은 보긴 보되 원금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게 네. 이프로 얘기. 알겠습니다. 자, 정부가 잘 은근히 본인이 심판 보고 빠져나가고. 야, 오랜만에 이거 좋네요. 예. 네. 자, 김상훈 오늘 기자님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물러가고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네.